안녕하세요. 허재영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테고 또 염려도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줄어들지 않는가? 그 원인은 지하수다라는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주로 제1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를 말하는데요. 2011년 3월 11일 날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파괴된 그런 일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왜 지하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반응로가 있고 그 반응로 옆에 터빈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반응로입니다. 지하수가 접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가 시설이 깨지게 되면 또는 손상이 생기게 되면 용융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온 지하수가 용융연료, 다시 말해서 데브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데브리와 접해서 오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가거나 또는 채취해서 처리는 한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한 다음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일본 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염수를 걱정하는 이유는 오염수에는 다양한 핵물질이 들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슘이 있고요, 트리튬이 있고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물질이 대표적인 핵물질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염수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을 차단하는 것이죠. 지하수와 빗물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 오염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중간에 원자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죠. 이 지하수가 들어와서 중간에 차단 설치에 의해서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오염수는 추가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하수가 원자로 내부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 데브리와 접촉해서 오염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일본에서는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토벽도 만들었고 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뽑아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로 부지 내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빗물이 원자로 내로 흘러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차단하거나 지하수를 차단하지 않으면 오염수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닷가 쪽 잠시 보실까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시설은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차수벽입니다. 육지 쪽으로 차수벽이 있고 바다 쪽으로 차수벽을 설치해서 지하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염수를 차단하는 기본 개념이었지만 이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염수가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다시 말해서 왜 오염수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뒤쪽이 산이고 앞쪽이 바다입니다. 뒤쪽 산은 좀 높은 지형이고 바다는 낮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경사가 져 있는데 지하수도 이와 똑같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지하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원자로 시설 부면으로부터 앞면으로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흘러들게 되겠죠. 이 그림은 후쿠시마 제1원전이 건설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바다가 있고 앞쪽으로 좀 높은 지형이 있죠. 이 지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다와 뒤쪽 지형에는 약 35m 정도의 단차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다를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지하수의 흐름을 원자력 시설에서 완전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오염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오른쪽은 바다 쪽이고 왼쪽은 원래의 산입니다.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 맨 위의 점선은 원래의 지형입니다. 이거를 깎아내었죠. 깎아내어서 원자력 시설을 설치했죠. 위에서 두 번째 점선을 보시면 이것이 원래의 지하수 위입니다. 땅을 파서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원전 시설을 앉혔기 때문에 지하수 위도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에서 세 번째 선을 봐주시면 이것이 바로 원전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지하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흙을 깎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얼마간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설은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를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지하수의 흐름입니다. 지하수의 흐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층이 져 있죠. 이 얕은 데 있는 것을 편의상 얕은 지하수라 부르고 또 중간에 투수가 되지 않는 층이 한 층, 노란 층이 있습니다. 그 층 아래에 있는 것을 깊은 지하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표시하자면 위에 있는 것은 비피압 대수층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피압 대수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피압 대수층은 대기압을 받는 층을 말하고 피압 대수층은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얕은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의 아랫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건물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면 지하수는 스며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 원자로 건물에 손상이 생겼다면 지하수가 스며들게 됩니다.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부터 지하수의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원자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 지하수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죠. 지하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위가 높으면 건물은 지하수 위에 얹히게 됩니다. 지하수 위에 얹히게 되면 부력을 받게 되죠. 우리가 가벼운 물체를 물 위에 띄우면 위에 뜨는 것처럼 모든 건물은 지하수 위에 놓이게 되면 부력을 받게 됩니다. 부력을 받게 되면 이 건물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죠. 쓰나미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 지하수위가 높아서 이 원자로 건물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하루에 약 700톤 정도의 물을 펌핑해 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하수가 양이 많았던 거죠. 이 지하수의 양이 많아지면 부력의 힘이 더 세지게 되는 것이고 건물은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 원전 사고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자, 원전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가 가진 오염수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거한다는 정책이었고 하나는 새지 않게 한다는 정책이었죠. 제거한다는 것은 오염수를 뽑아낸다는 것이죠. 즉 지하수를 뽑아내어서 아예 오염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죠. 하나는 새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원자로 건물 내에 지하수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도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제거한다는 대책도 새지 않게 한다는 대책도 둘 다 실패한 셈입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오는 것과 그리고 지하수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 동경전력에서 다양한 대책을 실시했는데 그 다양한 대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비가 오면 지하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대책도 새지 않게 한다는 대책도 모두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그림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원전 시설에 하루에 100톤 정도의 지하수가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프스입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장치죠. 그리고 왼쪽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장 탱크입니다. 초기에는 이 저장 탱크에 오염수를 가둬두고 있었죠. 그런데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거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맨 아래쪽이 바다이고요. 그 앞쪽에 해측 차수벽이 있고 뒤편으로 육측 차수벽이 있습니다. 산 쪽에서, 높은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지하수를 막는 시설,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시설, 중간에 지하수를 뽑아내는 시설, 이런 것들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해측 차수벽을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해측 차수벽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벽인데요. 이 벽이 혹시나 모를 지하수의 유출을 막아내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위에 투수층이 있고 난투수층이 있고 또 투수층이 있고 난투수층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투수층에 있는 지하수를 얕은 지하수라고 부르고 난투수층과 난투수층 사이에 끼어 있는 투수층을 깊은 지하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설은 얕은 지하수도 들어오고 깊은 지하수도 들어오는 아주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의 개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 바이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우회시킨다는 것이죠. 지하수가 흘러들어와서 원자로 건물에 접하지 않고 우회시켜서 바다로 내보낸다는 그런 의도로 실시했던 대책입니다. 원래는 왼쪽에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지하수가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대책을 실시한 이후에 중간에 보시면 동그랗게 그 주황색 위에 동그란 표시가 있을 텐데요. 저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서 산 쪽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물을 양수한 다음에 이것을 우회시켜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수 바이패스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루에 지하수 바이패스를 통해서 약 1000톤의 물을 우회시켜서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적을 보면 하루에 273톤 정도만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지하수 바이패스의 계획도 실패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하수가 왜 중요한가를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지형이 녹색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수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수계란 비가 오면 왼쪽에 내린 빗물은 왼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오른쪽에 내린 빗물은 오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물을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분수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둘레를 보면 주변에 하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은 원래가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입니다. 이런 곳에 원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전에서 사고가 나니까 결국 지하수의 침입을 제어할 수 없는, 차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제1원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지하수의 문제도 매우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수기를 가지고 지하수를 품어내어야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넘버 5, 5번을 좀 봐주실까요? 지하수로 품어낼 수 있는 양이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우물은 많은 데는 27.7% 정도의 물을 품어내기도 하고 또 작은 데는 2.1% 또는 2.6%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매우 낮은 양수율인데 0.5%라는 것은 5번 우물에서는 거의 지하수를 품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품어내어서 물을 주변으로 우회시키겠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그림 좀 봐주시죠.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아까 얕은 지하수, 깊은 지하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호기 이 원자로의 건물인데 4호기 원자로 건물은 바닥이 지하수와 접해 있죠. 지하수 속에 들어가 있죠. 그 옆에 터빈 건물은 오히려 지하수와 떨어져 있는데 원자로 건물은 지하수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로 건물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하수가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원자로 건물에 손상이 생기고 그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육측 차수벽, 해측 차수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물을 막는 벽을 말하죠. 그 차수벽은 소위 동토벽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토벽은 땅을 물과 함께 올려서 물이 통하지 않도록 만든 벽을 말합니다. 지하의 벽을 말합니다. 지하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파랗게 둘러쳐져 있는 이 동토벽 뚫지 못하고 우회해서 지하수가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동토벽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문제는 이 동토벽에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토벽 아래쪽에 동결되지 않는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자갈이죠. 깬 자갈. 깬 자갈을 쇠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쇠석층에 있었는데 쇠석층 아래에는 얼지 않았습니다. 얼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오게 되면 물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결국 동토벽도 물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성공하지 못했다. 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 그림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동토벽이 본격 가동된 시점이 2018년 4월 1일입니다. 2018년 4월 1일 날 동토벽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는데 동토벽 바깥쪽에 파란 선으로 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파란 선은 변동이 되죠. 비가 오거나 지하수가 흘러가니까 동토벽 외측의 지하수위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동토벽이 완전히 가동이 되었다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 동토벽 안쪽의 지하수위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동토벽 안쪽에 지하수위가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동토벽 바깥쪽으로부터 동토벽 안쪽으로 지하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동토벽은 성공하지 못한 대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서브드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물을 지하수를 품어내듯이 조금씩 품어내는 것인데 이 서브드레인이 없었다면 아마도 원전 건물은 지금쯤 물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서브드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만 원전의 건물이 지하수에 잠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서브드레인도 충분히 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인 지학연구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지학연구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에는 크게 중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중기적인 대책은 서버 드레인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원자로 주변에 들어오는 얕은 지하수 그리고 빗물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서버 드레인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거나 차단이 되면 차차로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데브리를 빼내는 것이죠. 원자로 내에 데브리를 건져내면 일단 오염수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꺼낸 데브리는 따로 밀폐된 공간에 저장해서 반감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 드레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집수정입니다. 집수정이란 물을 퍼내기 위해서 지하수를 충분히 품어내어서 원자로 내에 접근하는 지하수의 양을 줄이는 것이죠.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의 첫 번째 대책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광역 차수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역 차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 시설 주변을 전체로 전혀 물이 새지 않는 콘크리트 벽으로 지하의 벽입니다. 지하의 벽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하수가 원자로가 있는 원전 시설 부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오염수의 증가량은 늘어나지 않겠죠. 이것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로 내에 남아있는 데브리를 건져내는데 하루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광역 차수벽은 우리 토목 분야에서는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공 실적도 많고 경험도 많이 있고 또 공사비도 다른 대책에 비해서 매우 싸다고 합니다. 저는 이 광역 차수벽을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지하수의 유입을 통해서 오염수가 늘어나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대책을 택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물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프스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하죠. 그 외에 핵물질이 남아있죠. 이거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은 일본 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따라서 인근 국가에까지 전파되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수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방류한 그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 그 오염수의 양은 약 54,999톤, 즉 약 55,000톤 정도라고 합니다. 한 번 방출할 때 대략 78,000톤 정도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지하수의 양은 하루에 약 100톤 정도입니다. 하루에 100톤의 지하수가 스며들어오면 하루 100톤의 오염수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년이면 36,500톤이 됩니다. 매년 36,500톤의 오염수가 계속 새로 생기는 것이고 지하수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는 한 영원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아마도 영원히 바다에 방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해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라기에는 일본에서 오염수의 발생량을 줄여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